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선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생방송을 함께하면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올라오는데요. 풀뿌리님은 디테일의 왕자 송영훈. 네, 오늘도 아주 디테일에 기반한 여러 가지 논평을 기대한다. 라는 댓글 주셨고, 러러러님은 박소민 화이팅! 배지 달자! 네, 이렇게 응원, 네, 정말 도움되는 응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많이 도움을 두시고요. 네, 송영훈 전 대변인도 그렇고, 네, 박소민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도전하시고 계속 또 이제 다음번에는 또 좋은 성과 내야 되니까, 오늘 함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힘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 소장님은 정치 지금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뺐습니다. 네네. 네, 잘 뺐습니다. 네, 중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이재명 정부 100일이에요. 네, 이재명 정부 100일 관련해서 세 분 모두 나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나는 이게 지금도 생각난다. 하나씩만 좀 꼽아보고 갈까요? 먼저 최 소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코스피 역대 최고점 돌파를 꼽고 싶은데요. 예. 이게 실은 이 정부만의 최고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코스피가 생긴 이래로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금 그 6월 3일 대선이 있기 바로 전날 그때 그 코스피가 2,698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실은 어제가 100일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은 목요일 날 했었지만 어제가 딱 100일인가요? 네, 어제가 딱 100일이었어요. 어제 딱 찍은 게 3,395포인트여가지고 네. 일종의 이제 대선 있기 전과 딱 100일 기준으로 오른 게 25.8%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697포인트가 올랐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이후에 코스피 하나로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코스피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장의 반응을 보여준 한 지표여가지고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수선하는 거라든가 이런 효과가 다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대체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는 그 이전의 상태에 비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25.8%가 오른 거면 100일 안에 오르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주시장을 통틀어서 되게 이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의 상승률이라면. 예. 그래서 일단은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송영훈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100일 동안에 가장 놀라웠던 일이라면은 317명의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체포되고 구금된 일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 시작해서 45분 동안 그것에 관한 대통령의 자발적인 언급도 없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비로소 언급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풀려나기도 전이고 비행기도 타기 전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언급을 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로의 말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나요? 워싱턴 포스트가 질문했죠. 근데 또 워싱턴 포스트의 어떤 소유주라든지 구조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약간 좀 소랑설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선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대 특검법 공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이렇게 3개를 이제 동시에 공포를 했는데 사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이 계속 발의를 하고 필요하다 얘기를 해왔었던 법안인데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야 이제 이거를 공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시작이 됐던 조기 대선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 내란 종식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3대 특검법의 공포는 저는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이 각각 다 다른 거 이렇게 골라오시고 또 세 분의 어떤 이야기 들으니까 그동안 100일 동안 있었던 게 주요 핵심적인 것들이 또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100일 동안 각자 성적표는 또 다르게 매길 수 있겠죠. 성적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딱 볼 때 또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게 여당, 민주당 내의 어떤 그 내부 갈등 그리고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의 어떤 이견 또는
어찌 보면 충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박선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듣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일단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 갈등이 좀 길어지지 않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장기화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사실 생각이.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를 부정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일단은. 아니 이거는 벌어진 거죠. 네. 이거는 뭐 아무리 이거는 우리가 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하라라는 이야기까지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갈등은 이미 표면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 갈 네. 거냐, 얼마나 빨리 수습해 갈 거냐라고 보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없지 않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잖아요. 네,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3대 특검법 뭐 수사기간 연장하지 않고 정부조직법도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후에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재협상을 지시를 했고 나는 이거 합의한 거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나 다 얘기했다 그러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안을 어떻게 보냐면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이 협상안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구조상도 그렇고 원내대표가 뭐 원내 지도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도 건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 특검이 얼마나 요즘 예민한 주제인데 이 특검법을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요구가 많았던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내용 공유는 충분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도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내 의원들에게 폭넓게 공유가 됐느냐라고 보면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협상이라는 게 이제 좀 좁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공유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당 대표라든지 지도부라든지 좀 공유를 충분히 했다라는 입장을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전 교감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송경훈 대변인께서도 사전 교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이런 중요한 현안을 야당과 협의하면서 그것을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왜 그렇게 몰랐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 김어준 씨 유튜브를 비롯한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죠. 불복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굴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여권의 집안 싸움이 여야 협치, 국회의 어떤 합의에 관한 관례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협치에 대한 기대를 모두 다 일거에 떠내려보낸 사건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뭘 믿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합의를 해도 14시간 만에 이렇게 뒤통수 맞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는 정말 요원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대상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좀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의 책임론이냐를 떠나서 이 협상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 개정안을 하는데 추진할 건데 거기에 이제 사실 좀 지지자들이 원했던 핵심은 그리고 당내에서도 좀 주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이 기간을 늘리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합의안을 보면 사실은 기간 늘리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협상안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좀 당내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수사 준비 기간 포함해서 최대 170일이잖아요. 그거 30일 더 늘리면 200일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특검이 아니면은 수사를 못할 사안인가?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수사본부는 그렇게 무능한 조직이어서 이것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네. 기관이 무능하다기보다는 김건희 씨가 너무 많은 일을 벌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그 전 그렇게 정도는 생각합니다. 국수본도 충분히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양당이 이제 특검 수사의 기간 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합의는 했었고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서 관철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거를 물렀고 그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최 소장님. 근데 예전에도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후에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없던 걸로 한 적은 좀 여러 차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사태의 좀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번 사태가 이 자체가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협상의 본질 자체가 예. 어느 협상이든
원래 외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재명 정부도 여러 가지 외교적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데 절반은 국외랑 협상을 하는 거고 절반은 또 국내랑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외교도 마찬가지고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절반은 아무튼 외부랑은 타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뭔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안에는 반드시 어떤 강경한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외교적 사안도 그렇고 정당의 사안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는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등장한 상태에서 최초로 벌어진 사건이다. 다만 이제 그리고 원래 약간 책임을 떠넘기기 방식이라 그럴까요? 네.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지는 뭐 예.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실은 집행부가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얼떨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소장님, 그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떠넘겼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 스타일을 고려할 때 네. 현재 정청래 대표는 반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인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 보고할 거 보고했고 상의할 거 다 상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스타일을 고려할 때는 당연히 어떤 팩트를 제시하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냐라고 재반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 안 한 거죠. 안 못하기도 했다?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부독의 서출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랄까 좀 이렇게 쿠션을 쳐가지고 사과를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상황이 물렸으니까 직접적으로 다 하기는 좀 이제 대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약간 우회적인 방식으로 시인할 거 시인하고 사과할 거 사과했는데 아주 깔끔하진 않았지만 평소 스타일에 비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게 사과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과 국민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계속 네.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하모니 메이커라는 극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정치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하모니 메이커가 아니라 harm 메이커,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작심하고 왔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야당은 여당과 합의 못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은 더욱더 강경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합의를 하고 협치를 해줘야 되냐. 민주당에서도 그걸 오히려 노리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합의가 파기되는 배경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하는데 합의를 했으면 이런 것은 여권 내에서 다 중재가 되고 조정이 되어서 왔구나.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권한을 받아서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은 이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대단히 오래 갈 겁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harm maker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구 의원님.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요건 관련해서도 이제 특검 수사 관련해서 이게 충분히 좀 더 기간도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또 발언을 또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도 몰랐다. 혹시 내가 정청래 대표를 좀 패싱하고 원내대표와 함께 이렇게 좀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나오니까 곧바로 또 그건 아니라고 또 바로 또 선을 긋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약간 좀 강경한 지지자들에게 모두가 다 좀 밉보이지 않기 위한 그런 좀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뭐 저는 사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뭐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솔직하게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게 대통령의 본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내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도부와 특위에 다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결국 이 특검법을 개정할 때 왜 이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냐.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시간 안에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뭐 김건희 씨 특검만 봐도 이미 시작할 때부터 16개의 이제 뭐 수사 대상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뭐 이것도 받았네, 저것도 받았네. 뭐 온갖 매간매직 비즈니스가 다 드러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이제 협조가 안 되잖아요. 수사 당사자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점점 간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만약에 이제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더 이 결정이 맞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을 이제 받고 이걸 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좀 더 이제 설득과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했다면 설령 이제 지지층이 반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논리가 있으면 그걸 밀고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당내 의원들조차도 이게 특검법을 개정하는 게 결국에는 기간 늘리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포기를 했지? 여기서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좀 지도부에 좀 항의를 많이 한 것 같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좀 잡음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를 그렇다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독단적인 실책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쫓아가는 사람은 팔로우라고 표현하고 네.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더라는 말에는 어떤 대중의 염원이나 지지를 좀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더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좀 있다 그럴까. 그래서 대중을 설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번 사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실은 이 특검을 예컨대 지금 특검 연장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좀 기간이 연장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좀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거든요. 이제 7인의 멤버로 불리기도 하시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는 실은 당내에서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고 초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의 다른 분들이랑 협의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잠정 합의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 뭐 충분히 약간 그래서 큰 문제 제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좀 이제 센 분들, 센 입장을 가진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이제 항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실은 이렇게 뭔가 그 적극적 지지층한테 끌려가는 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설득하고 좀 이렇게 이끄는 것도 좀 있어야지만 오히려 그럴 때 리더십으로 평가받지 않나.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반영하는 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국면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송 대변인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게 법이잖아요. 법 개정하고 만들고 하는 건데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하지도 않을 것 같고 오죽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을 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그런데 그럼 지금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쭉 민주당 원하는 대로 그냥 법 통과해서 쭉 간다. 그럼 국민의힘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특검에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다만 기간 연장도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에 관해서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수본이 그런 것을 수사할 역량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으신 상태죠. 그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것은 권력을 그렇게 과잉하게 휘두르면요 결국 그런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선례로 남아서 나중에 당신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또 힘을 그렇게 무한정 휘두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책임도 다져야 돼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중간 평가의 시점에 가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권력에 대해서 자제하고 제어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특검법을 이제 뭐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과정 자체가 뭐 권력의 자제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특검법 자체를 어떤 야당을 향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표적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굉장히 곤란한 시각이라고 보고요. 특검법 자체는 뭐 목적이 명확하죠. 진상 규명하자.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자. 그게 지금껏 뭐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와 관련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내란과 관련한 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3대 특검법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파를 나눠서 싸울 일이 아니라 진상 규명과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나 주장들이 엇갈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팀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대단히 정파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떤 모습이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해서 법원에 안 나오면은 강제 구인하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 주체라고 하는 건
잘못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뭐 강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 네. 구인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또 이게 그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피의자라는 게 아니라 증인 신문 절차이긴 합니다만 물론 그 그렇습니다만 대상이 된 인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과연 강제 구인이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뭘 얻어낼 수 있고 또 국민적으로는 이 비상계엄의 단죄에 관해서 어떻게 광범위한 지지를 넓혀갈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 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안건 아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친 표현? 물론 뭐 법적으로는 뭐 존재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 가지를 좀 두루 조율을 해야 되는 게 특검인데 너무 거칠게 표현한 게 아닌가? 왜 자극했을까? 이런 거 우리나라 궁금해요. 검사 및 검찰들의 어떤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언론의 흘리기라든가 그래서 실은 뭐랄까 이렇게 이슈에 대한 감각이라 그럴까요? 언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그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이제 검사 시절에 그 당시 이제 특검에 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할 때도 이제 뭐 바닥 밑에 뭐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예. 그 엄청 이제 저도 그쵸. 막 그 이제 뭔가 공부하면서 그 뉴스를 네. 봤던 기억이 있는데 바닥에 숨겨놓고 이제 했다. 공구를 네. 쳤다. 네. 아마 기사도 공구를 쳤다고 기사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아, 네, 콘크리트. 사실은 네. 이제 거의 뭐랄까 이제 에이스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뭘 흘리고 뭐 어떤 이제 언론을 활용하고 이런 거는 약간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능력처럼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은 그 지난 계엄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너무 약간 오버한다 그럴까?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이야기가 또 화제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그 첫 번째 증인신문 길에 자발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을 보면요.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정말 그 12.3 비상계엄에 관해서 진실을 남김없이 다 밝히고 싶으면 저는 김어준 씨 같은 인물도 참고인으로 부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김어준 씨는 국회에 나와서 이른바 그 체포설 그리고 사살조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본인이 네. 제보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지 특검에 알려주면은 진실 규명에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예. 참 특검이 어떤 그 좁게 보면은 수사입니다만 조금만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와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또 여론도 여러 가지 또 갈래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댓글창도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그 전에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있잖아요. 뭐 공식 발언은 아닙니다만 이게 비상계엄 선포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여러 사람 죽었을 수 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직접 그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그 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국민도 많다라는 후속 발언이라든지 지금 박선민 전 최고위원이 지금 약간 좀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런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술 더 뜨신 게 웃겨서 웃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그러면은 박선민 최고위원 이야기부터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저는 약간 금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 패널분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보면 어쨌든 뭐 혼잣말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들릴 줄 알았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더 솔직한 본심인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거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떤 정치적인 구호로 쓴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읊조린 거잖아요. 읊조렸다고 하기에는 좀 목소리 성량이 좀 크지 않아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결국 이 말은 뭐냐 바꿔서 말하면 내란이 성공하길 바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 때 정치인 체포조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을 깨고 들어왔던 계엄군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사실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결국 그들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수거 작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성공했다라는 건 윤석열의 이 내란이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랬다라는 얘기를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인간적으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어쨌든 네. 뭐 당이 달라도 동료 의원들이고 동료 정치인들인데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입에 쉽게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왜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는지 네.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뭐 이렇게 폭력 사태, 유혈 사태가 나기를 원하거나 바라거나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갈등도 있고 또 격해지다 보니까 그냥 홧김에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미 자체가 누군가에 대해 아유 너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걸로 해석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하네요. 저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상황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을 26번, 청산을 19번 이야기하면서 협치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자극을 한 측면이 그래서 있다고 내란, 보거든요. 청산, 뭐 너네는 없애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악에 받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같이 돌아봐야 될 것은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아하.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시절에 옆에 있는데도 어깨 돌리고 악수도 안 하고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뭐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할 수 있다. 이런 말폭탄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야 대표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다 말의 온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못할 거면요.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한쪽에서는 상대방을 말살시키려는 이야기만 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야유와 고성을 지르고 이럴 거면요. 국민들께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여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2023년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자기 자리에서 계속 야유했어요. 울산 땅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장면들이 참 부끄러워요. 예,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여야의 정치 대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펼쳐지기를 기대하는데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혼용무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국격도 낮추고 등등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할 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약간 어게인스러운 분이다 이분은 정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 쿨하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뭐 상대방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뭔가 이제 그래도 특히나 그냥 개별 초선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 정도 되면 그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누가 봐도 심한 거기 때문에 쿨하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나중에 또 이제 뭐 치고받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꽁하니 이제 그걸 그냥 이렇게 상대방 탓하면서 넘어가는 거야말로 스스로를 좀 되게 낮추는 그래서 약간 혼용무도스러운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할 타이밍을 약간 좀 놓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때 바로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원래 이제 하루 이틀이라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이준석 전 대선 후보가 젓가락 발언한 다음에 3일인가 있다가 사과했었거든요. 좀 타이밍을 많이 놓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래도. 그리고 박성민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실은 말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는 작정하신 거죠. 그 순간에 좀 감정이 격해서 약간 좀 이게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준비한 발언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노림수가 있든 아니면 뭐 소신이든 그런 발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이분도 어떤 이제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낄 때와 안 낄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건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건 작정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층들에게 눈조장 찍기 위한 발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분이 앞으로의 정치적 커리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나온 발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대구시장 얘기는 예전 대선 국면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선이 없다. 선이 없다. 이런 발언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옹호하는 분이 잘 없거든요. 뭐 개파와 뭐 그 다 상관없이 네. 송원석 원내대표 이 발언 얘기 나오면 이건 잘못했지라는 분위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또 온라인에선 또 지지 발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낄 때와 안 낄 때를 구분하는 것도 정치인의 자질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걸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끼리끼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고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과정에서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된 언급도 나왔고 또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드러났습니다. 정천희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이거 침대 축구다 재판이 시간 끌고 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냥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요.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니 이거 수사도 마음대로 해 재판도 마음대로 해 이거 판결도 다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이민 재판 아니냐라는 반박까지 했는데 자 뭐 세 분의 의견 사실 민주당 쪽 의견과 국민의힘 의견도 궁금합니다만 최 소장님 의견이 사실 좀 먼저 궁금해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내란 특별 재판부는? 저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좀 다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경제 현안들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권력에도 서열이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도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발언은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이제 쉽게 납득이 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일종의 권력기관 서열론 같은 걸 제기하신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헌법에 우리나라 1장 1조에 있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이러저런 사회과학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공화국이 뭐냐 또는 공화주의가 뭐냐 네. 공화주의의 핵심은 권력 전제거든요. 그 로마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적 가치가 있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있고 공화주의적 가치가 있고 이 3대 축이 실은 어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이거는 이제 재헌헌법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걸로 봐야 돼요. 그 사이에 이제 군부 독재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가치에 도전한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공화주의의 핵심 자체가 그 입법권이 가지는 어떤 폭주 가능성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상원제도도 있고 삼권 분립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었던 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들어온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위헌재청을 심판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점에서 그냥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그 반민특위 얘기를 하는데 네. 반민특위는 당시에는 헌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민특위는 아예 재헌헌법 자체에서부터 반민특위 조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이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던 걸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민특위가 거의 뭐 아마 몇 안 되는 사례일 텐데 유일하거나 아니면 한 개가 더 있거나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4.19 이후에 한 번 또 네,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죠. 두 번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실은 만약에 우리가 특검이라는 건 일부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검사 몇 명을 뭐 3배수를 하든 4배수를 하든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 재판부를 그렇게 골라가지고 추천을 하면 특정 사건 그다음에 특정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거는 어느 성향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자유주의적 가치 그리고 이제 공화주의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권력 서열론은 약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는 먼저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를 추진하는 상황이니까 박성민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어떤 논거들 근거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 내란 재판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주요 내란과 관련한 혐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제일 많이 거론되게 된 데에는 지기현 재판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기현 판사가 논란이 많았죠. 처음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것도 그랬고 내란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특혜를 계속 주는 거 아니냐, 뭐 촬영
촬영을 이제 금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로 들어오는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더해서 지기현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비위 의혹까지 이제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통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업무로부터 배제를 시켜서 어떤 진상조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복귀를 시키든 뭐 아니든 이런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비위 논란은 제기가 됐지만 거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도 했지만 여전히 좀 감감무소식인 상황 이런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의 정당성 면에서도 재판부가 보여왔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저희가 특검법도 통과를 시키고 뭐 재판부도 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매듭을 짓는 거는 이제 사법부에서 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선고할 건지. 근데 그게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가면 잘 될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입장인데 또 그런 반면 그 제도 자체가 좀 위험하다, 문제 있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위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위헌이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것의 핵심은 어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배당도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 판사가 진행하는 스타일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못 믿었다, 또는 영장이 내 마음대로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 구성에 관한 룰을 바꾸고 심지어 진행 중인 사건을 판사를 추천해서 다른 판사가 가져가서 재판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사법권 독립의 침해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위헌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의 중요한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걸 정말 잘 새겨보셔야 되는 게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에 국회 나와서 역사적인 재판이 위헌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경고했잖아요. 자, 이렇게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 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걸 받아주면 형사 절차는 일단 정지돼요. 그러면은 그 피고인들 계속 구속해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법원이 그걸 안 받아줘도 그러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헌재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한참 그 특별법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2심 다 끝날 때쯤 돼서 혹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 1심이나 2심 다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가? 그리고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이 아니라고 선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위헌 정당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법률 책에 의하면 네.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가 그거를 무슨 국회에서 입법권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 했던 어떤 언행을 다 종합해봤을 때 그런 걸 할 가능성은 정말 1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1도 없다고 봐야 돼요. 너무 단정적이신 거 아닙니까? 이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뭐 본인이 사퇴하면 사퇴지 그런 걸 할 가능성은 1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까지도. 근데 그러면 결국 정청래 대표가 이걸 여는 건 그냥 어떤 그 말폭탄 또는 말을 통한 어떤 존재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실은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 그걸 관철하려면 당론으로 정해가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그 건의안을 만든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일종의 정치적 압박으로 봐야 돼요. 그 지금 내란 정당 해산 관련돼서도. 근데 실은 저는 내란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막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적 상식과 앞에서 말해드렸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뭐 이런 등등을 할 때 저는 또 제가 이거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실제로는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위헌정 해산 청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장사를 한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것도 그냥 일종의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일종의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예. 상품을 하나 갖다놨는데 예.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여당답지 않은 거고, 네. 그리고 어떤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만 더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더 이제 돋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저 효과를 낮춰가지고 예. 그러나 별로 이게 그다지 제가 보기에 세련되고 좋은 정치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적당히 하고 좀 빠질 때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박정호 의원님 지금 다른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어차피 위헌이다. 위헌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도 뭐 진행자이긴 합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 내란 전담 판사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이거로 하는데 9명의 추천위원이 있고 그 9명도 사실은 뭐 법조인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다 9명의 위원을 만들고 그들이 고른다 이러면 누가 어떻게 결론 내릴지를 알고 그 사람을 꽂아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도 이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셨잖아요. 저는 뭐 이 부분이 위헌 논쟁으로 가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헌법에 보면 판사는 이 대법관이 임명을 하고 대법원이 최종 심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 등이 추천을 하고 그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라는 논리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당내에는 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도 있지만 이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내란 전담,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를 사법부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뭐 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 절차 그리고 그 전에 추천 절차를 봤을 때 이거를 위헌 논란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위헌이라는 네. 주장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송영훈 대변인의 반박 듣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민주당에서 옹호하고 두둔하실 거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부터 당사에서 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대통령은 최종적인 헌법 해석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헌법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위헌이냐를 대통령이 말하는 건 뭐와 다르지 않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 비상계엄을 발동할 권한 헌법에 있다. 그게 왜 위헌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노 전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그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받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는 자세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규정을 지으면서 헌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시고 법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대통령께서 그런 변호사시기 때문에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는 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입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존중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